여러분, 혹시 2021년 아파트 청약 현장 기억하십니까? 수천 명이 줄 서고 청약 통장 들고 밤새 대기하던 그 광경 말입니다. 당첨만 되면 로또라고들 했죠. 그땐 모두가 미쳤습니다. 아니,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값이 매달 오르고 은행이 돈을 퍼주고 정부가 규제한다고 하니까 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청약 사무소 앞 텅 비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셔터 내려져 있습니다. 2021 연애 9억에 샀던 신도시 아파트. 지금 몇 척입니까?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때 대출받아 샀던 사람들. 지금 이자만 내느라 허덕입니다. 월급의 절반이 이자로 나갑니다. 집을 팔아도 빚이 남습니다. 이게 바로 영끌 쪽의 현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가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집을 샀다면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집값이 다시 오를 거야. 금리가 곧 내려갈 거야.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 붕괴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권과 부동산 분석업계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과 일반인들의 투자 상담과 자산관리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박 소장입니다. 1997년 IMF 당시 저는 그 현장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부동산이 폭락하고 사람들이 집을 잃고 은행이 문을 닫는 걸 두 눈으로 봤습니다. 요즘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그때와 똑같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샀고 금리가 올라서 못 버티고 팔려고 해도 안 팔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빚 내서 집 사신 분 계십니까? 월 이자가 얼마나 나가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서 함께 서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부동산 영끌족 몰락의 5가지 징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징후입니다. 금리 폭탄 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리란 돈의 가격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율이죠. 금리가 낮으면 돈 빌리기 쉽고 높으면 어렵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금리는 부동산 시장의 심장 박동입니다. 금리가 낮으면 심장이 빨리 뛰고 높으면 멈춥니다. 제가 금융권에서 일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시기가 2020년에서 2021년입니다. 당시 기준금리가 무섭게 떨어졌습니다. 은행 대출 금리는 0.5%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도 매일 대출 상담이 줄을 섰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3억, 5억, 7억씩 빌려갔습니다. 당시 제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퍼주면 나중에 큰일 난다고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준금리는 무시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은행 대출 금리는 500%나 올랐습니다. 몇 년 만에 5배가 넘게 뛴 겁니다. 지난주 상담실에 33세 IT 직장인이 찾아왔습니다. 이름을 김민수라고 하죠. 김민수는 2021년 신도시 아파트를 9억에 샀습니다. 본인 돈 3억, 대출 6억이었습니다. 당시 금리가 0.5%였습니다. 월 이자가 몇십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월급이 500만 원이었으니까 10% 정도였죠.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그보다 5배입니다. 월 이자가 수백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월급의 절반 수준입니다. 김민수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값 아껴서 이자 내고 있다고요. 저축은 꿈도 못 꾼다고요.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본인이나 가족의 대출 금리를 계산하십시오. 만약 월급의 30% 이상을 이자로 내고 있다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50% 넘어가면 빨간불입니다. 두 번째 징후입니다. 집값 하락과 깡통 주택입니다. 레버리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렛대 효과입니다. 작은 힘으로 큰 물건을 들어올리는 원리입니다. 부동산에서 레버리지는 빚을 뜻합니다. 내 돈 3억에 빚 6억을 더해서 9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집값이 오르면 수익이 몇 배로 뜁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손실도 몇 배입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양날입니다. 제가 일하던 시절 레버리지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1990년대 강남 아파트를 대출받아 사서 10년 만에 몇 억을 번 사람들이죠. 하지만 실패한 사람들도 봤습니다. 1997년 IMF 때 집값이 반토막 나면서 빚만 남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은행에도 그런 고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억 단위 빚을 못 갚겠다고 집을 가져가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1년이 집값 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집값을 내리려 합니다. 신도시들은 더 심합니다. 아예 팔리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상담실에 29세 공무원이 찾아왔습니다. 이름을 이지혜라고 하죠. 이지혜는 2021년 분당 아파트를 8억에 셈습니다. 본인 돈 3억, 대출 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파트 시세가 6억 5천만 원입니다. 1억 5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문제는 대출이 우욕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집을 팔면 6억 5천을 받습니다. 은행에 5억을 갚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원래 본인 돈이 3억이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손해입니다. 이지혜는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냐고요? 아니면 버텨야 하냐고요? 여러분, 이게 깡통주택입니다. 집값이 대출금보다 낮아지면 끝입니다. 팔아도 빚만 남습니다. 버티자니 이자가 목을 조릅니다. 지금 당장 계산하십시오. 본인 집의 현재 시세와 대출 잔액을 비교하십시오. 만약 시세가 대출보다 적다면 이미 깡통입니다. 세 번째 징후입니다. 깡통 전세의 확산입니다. 전세 제도 아시죠?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집주인에게 목돈을 맡기고 2년 동안 집을 빌려 사는 겁니다. 계약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이게 원래 전세입니다. 그런데 전세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값 대비 전세 보증금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의 전세가 8억이면 전세가율은 80%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전세가율이 50에서 60%였습니다. 10억짜리 집이면 전세가 5억에서 6억 정도였죠. 집주인이 본인 돈 4억에서 5억을 넣고 전세 보증금으로 나머지를 채웠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전세가율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90%까지 갔습니다. 10억짜리 집에 전세가 9억이었습니다. 집주인은 본인 돈 1억만 넣고 나머지 9억은 전세 보증금으로 채웠습니다. 이게 갭투자입니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진다면 현재 평균 6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억짜리 집에 전세가 6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엔 9억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9억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집을 팔아도 8억밖에 안 나옵니다. 1억이 모자랍니다. 이게 깡통 전세입니다. 지난주 상담실에 35세 자영업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름을 박준영이라고 하죠. 박준영은 갭투자로 아파트 3채를 샀습니다. 각각 본인 돈 1억씩 넣고 전세 8억씩 끼고 샀습니다. 2021년 일입니다. 당시 집값이 9억이었고 전세가 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값이 7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세는 계약 당시 8억 그대로입니다. 세입자들이 이사 가려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합니다. 박준영은 돈이 없습니다. 집을 팔아도 7억밖에 안 나오는데 8억을 돌려줘야 합니다. 1억이 모자랍니다. 세 채면 3억입니다. 박준영은 지금 세 채 모두 경매 직전입니다. 여러분, 전세 끼고 집 사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현재 집값과 전세 보증금을 비교하십시오. 만약
전세가 집값보다 높다면 폭탄을 안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징후입니다. 경매시장 급증입니다. 경매 아시죠? 법원이 빚 못 갚는 사람의 집을 강제로 팔아서 돈을 받아내는 겁니다. 경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입니다. 임의경매는 은행이 신청합니다. 대출 못 갚으면 은행이 법원에 신청해서 집을 팝니다. 강제경매는 일반 채권자가 신청합니다. 돈을 못 받으면 법원에 신청해서 재산을 압류하고 팝니다. 제가 금융권에서 일할 때 경매 건수를 매달 확인했습니다. 경매 건수는 경제의 천계입니다. 경매가 늘면 경제가 아프다는 신호입니다. 2021 연 경매 건수가 연간 7만 건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고 금리를 낮추고 집값이 올라서 경매가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대출 갚을 돈이 생겼으니까요.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도 경매 신청 건수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연 경매 건수가 연간 28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2021 연 대비 4배입니다. 하루에 768건씩 경매가 진행됩니다.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금리가 올라서 이자를 못 내고 집값이 떨어져서 팔 수도 없고 결국 은행이 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지난달 상담실에 42 새 회사원이 찾아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름을 최태민이라고 하죠. 최태민은 2020년 인천 아파트를 우욕에 샀습니다. 본인 돈 1억, 대출 4억이었습니다. 당시 금리가 2%였습니다. 월 이자가 67만 원이었습니다. 월급이 400만 원이었으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6%로 올랐습니다. 월 이자가 200만 원이 됐습니다. 월급의 절반입니다. 최태민은 6개월을 버텼습니다. 이자를 못 내자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결국 집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은행에 4억을 갚았습니다. 5천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최태민은 집도 잃고 빚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경매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시세보다 싸게 팔립니다. 평균 70% 정도입니다. 웍짜리 집이 3억 5천에 팔립니다. 지금 대출 연체 중이신 분 계십니까? 지금 당장 은행과 상담하십시오. 경매 가기 전에 임의 매각이라도 하십시오. 5번째 징후입니다. 영끌 쪽에 신용등급 폭락입니다. 신용등급 아시죠?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있습니다. 1등급이 최고입니다. 신용등급은 돈을 잘 갚는지 평가하는 점수입니다. 등급이 높으면 대출 쉽고 금리도 낮습니다. 등급이 낮으면 대출 어렵고 금리도 높습니다. 그리고 DSR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연소득 대비 부채원리금 상환액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연간 2천만 원을 대출, 이자와 원금으로 갚으면 DSR이 40%입니다. 정부는 DSR을 40%로 제한합니다. 이 이상 빌릴 수 없습니다. 제가 금융권에서 일할 때 신용등급 관리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1등급이던 사람이 연체 한번 하면 4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번 떨어지면 다시 올리기 어렵습니다. 당시 제 동료 중에 집 대출 받다가 신용등급 떨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2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올리는데 5년 걸렸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0년에서 2021년 집 산 청년들. 당시 대부분 1등급이나 2등급이었습니다. 직장 다니고 연봉 괜찮고 신용관리 잘했으니까요. 은행이 믿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처음엔 버텼습니다. 저축 깨서 이자 냈습니다. 그 다음엔 신용카드로 돌려막기 시작했습니다.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친구한테 빌리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 2달, 3달. 신용등급이 떨어졌습니다. 1등급에서 4등급, 5등급으로 폭락했습니다. 이번 달 상담실에 31세 프리랜서가 찾아왔습니다. 이름을 정수진이라고 하죠.
정수진은 2021년 경기도 아파트를 6억에 샀습니다. 본인 돈 2억, 대출 4억이었습니다. 당시 신용등급 1등급이었습니다. 프리랜서지만 연소득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은행이 쉽게 대출해줬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이 일이 줄었습니다. 연소득이 4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출 이자는 늘었습니다. 월 200만 원입니다. 연간 2,400만 원입니다. DSR이 60%입니다. 정수진은 3달 동안 이자를 못 냈습니다.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어떤 은행도 돈을 안 빌려줍니다. 카드도 정지됐습니다. 여러분, 신용등급은 한번 떨어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지금 연체 중이신 분 계십니까? 지금 당장 최소 금액이라도 입금하십시오. 연체 기록이 쌓이기 전에 막으십시오. 자, 지금까지 부동산 영끌족 몰락의 5가지 징후를 말씀드렸습니다. 금리 폭탄, 집값 하락과 깡통주택, 깡통전세 확산, 경매 급증, 신용등급 폭락입니다. 이건 징후가 아니라 이미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집을 잃고 빚에 쪼들리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3가지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빚 다이어트가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1997년 IMF 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빚이 없었습니다. 빚이 적었습니다. 제가 당시 현장에서 봤습니다. 빚 많은 사람들부터 무너졌습니다. 월급쟁이도 무너지고 사업가도 무너지고 부자도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빚 없는 사람들은 버텼습니다. 월급 깎여도 버텼고 사업 망해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람 중에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을 김태현이라고 하죠. 38 새 직장인이었습니다. 김태현은 2022년 아파트를 7억에 샀습니다. 대출 5억이었습니다. 2023년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월 이자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김태현은 결심했습니다. 빚부터 줄이자고요. 먼저 차를 팔았습니다. 2천만 원 받았습니다. 대출 갚았습니다. 다음에 보험을 정리했습니다. 실손보험 빼고 다 해지했습니다. 1,000만 원 나왔습니다. 대출 갚았습니다. 도시락 싸 다녔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 아꼈습니다. 1년이면 480만 원입니다. 술도 끊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아꼈습니다.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1년 만에 김태현은 대출 5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남은 대출이 4억 5천만 원입니다. 월 이자가 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안 쓰는 신용카드 해지하십시오. 차가 꼭 필요한지 다시 생각하십시오. 보험 점검하십시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빚을 갚으십시오. 금리 인상기에는 빚이 독입니다. 눈 딱 감고 빚부터 줄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금 확보가 생존의 열쇠라는 겁니다. 1997년 IMF 때 제가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위기 때는 현금이 왕입니다. 집도 주식도 금도 아닙니다. 현금입니다. 왜냐고요? 현금만이 즉시 쓸 수 있으니까요. 집은 팔려면 몇 달 걸립니다. 주식은 떨어질 때 팔면 손해입니다. 금도 현금화하려면 시간 걸립니다. 하지만 현금은 지금 당장 쓸 수 있습니다. 이자 낼 수 있고 밥 사 먹을 수 있고 위기를 버틸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이영미라는 분이 있습니다. 44 새 자영업자였습니다. 이영미는 2021년 아파트를 8억에 샀습니다. 대출 6억이었습니다. 2023년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월 매출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대출 이자 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영민은 결심했습니다. 집을 팔자고요. 당시 시세가 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손해였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오른다고요. 하지만 이영민은 팔았습니다. 은행에 6억 갚고 5천만 원 남았습니다. 그 5천만 원으로 전세 2억 5천짜리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남은 2억 원은 예금했습니다. 지금 이영민은 살아있습니다. 빚이 없고 현금이 있고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계산하십시오. 비상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석 달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확보하십시오. 집을 팔아서라도 빚부터 정리하십시오. 손해보더라도 현금 확보가 우선입니다. 집값이 더 떨어지면 손해는 더 커집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기전 준비입니다. 부동산 겨울은 5년 갑니다. 1997년 IMF 후 부동산이 바닥친 게 2000년입니다. 3년 걸렸습니다. 회복된 건 2003년입니다. 6년 걸렸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엔 어땠습니까? 부동산이 바닥친 게 2011년입니다. 3년 걸렸습니다. 회복된 건 2015년입니다. 7년 걸렸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번에도 최소 5년은 겨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박정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52, 새 회사원이었습니다. 박정훈은 2021 연 아파트를 12억에 샀습니다. 대출 8억이었습니다. 지금 시세가 9억입니다. 3억 손해입니다. 박정훈은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빚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배달 일을 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벌었습니다.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그 돈으로 대출을 갚았습니다. 1년에 1200만 원씩, 5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대출이 8억에서 7억 4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5년 후 집값이 회복되면 박정훈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기간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5년 버틸 계획을 세우십시오. 부업이든 지출 줄이기든 뭐든 하십시오. 매달 조금씩이라도 빚을 줄이십시오. 5년 후를 보고 움직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영끌 쪽의 몰락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징후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금리는 당분간 안 내려갑니다. 집값도 당분간 안 오릅니다. 이건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입니다. 1997 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빚을 줄였고 현금을 모았고 장기전을 준비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빚을 늘렸고 투기를 했고 단기 수익만 노렸습니다. 설마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봤습니다. 같은 회사 다니던 동료였는데 한 사람은 살아남고 한 사람은 무너졌습니다. 차이는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 하며 살 것인가? 빚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버틸 것인가? 현금을 모을 것인가? 아니면 투자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제가 40년 현장에서 배운 건 이겁니다. 위기는 준비한 자에게만 기회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빚을 계산하고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신용카드 한 장만 해지해도 됩니다. 커피 한 잔만 덜 마셔도 됩니다. 차 팔 생각만 해봐도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5년 후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5년 후엔 손 쓸 수 없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